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부담과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3단계나 강등한 데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4%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리비아 내전이 확산되는 등 중동 정정 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오른 105달러 4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용이 총 2조 4,120달러로 전월비 2.5%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는 2단계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대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조기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 내리면서 국가 부도 위협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스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샘 증시의 김종호 선생입니다. 유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경제지표 내용도 크게 받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좀 잠잠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유가 부담과 그리스 악재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79.85포인트 내린 12,090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1.4% 크게 하락한 2,745,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11포인트 내린 1,310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리비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자 하락했는데요. 일단 리비아 정부군이 무장 헬기를 동원해서 반군을 공격, 일부 도시를 다시 장악하면서 내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세계 최대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은 웰스파고의 투자 등급 강등에 따라서 1.6%가 빠졌고요. 경쟁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통신망 장비 업체인 JDS 유니페이스도 5.2% 떨어졌고요. 경쟁사 시에나도 실적 부진에 9.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1.4%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용 잔액이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1월 미 소비자 신용이 총 2조 4,120억 달러로 전월보다 50억 달러, 2.5% 증가해서 4개월 연속 늘어났다고 패드가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다시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지난달 12월 당초 60억 달러 증가한 소비자 신용 추정치를 조정해서 41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월에 42억 달러로 6.4%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자동차 대출과 개인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비상환용 신용은 93억 달러, 6.9%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전월에 비해서 21억 달러 늘은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업체죠. 웨스턴 디지털이 히다치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M&A 관련 소식 정리해 볼까요? 예, 세계 최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경쟁사 3위 업체인 히다치 HDD 부분을 인수키로 합의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총 43억 달러고요. 히다치는 웨스턴 지분을 10% 보유하게 되고 이사회에 2개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산업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수요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플래시 드라이브 등 다른 형태의 저장 매체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HDD 업체들의 인수 합병 움직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HDD 업종은 성장 산업이 아니고 합병은 업계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필수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지역 연준 총재들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예.
리차드 피셔 미 댈라스 연방준비제도 그 총재는 국채 매입을 통한 추가 양적 완화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셔 총재는 공식적으로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다음에 또 추진할 경우에 반대표를 던질 거라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11월부터 단행되고 있는 6천억 달러의 2차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 인플레이션 위협이 불거질 경우 규모를 축소를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준 총재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고용 지표도 개선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따라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오는 6월 만료되는 2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 후에 새로이 국채 매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진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반대로 수요가 취약해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에 생산 비용을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시각을 확인을 했지만 만약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는 미국이 견디지만 150달러 근처까지 이른다면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요. 연준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살피는 게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임금 상승을 초래할 정도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향후 필요하다면 3차 양적 완화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유럽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곡선을 그렸는데 일부 명품 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예, 유럽 증시도 하락세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하락 마감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16포인트 내린 5,973, 프랑스 같은 경우는 29포인트 떨어진 3,990, 독일은 16포인트 밀린 7,161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M&A 호재를 반영하며 한때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에 근접하는 등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주식시장 심리에 악재로 작용해서 주유국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은행주가 일제히 빠졌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2%, 크레디 아그리콜이 1.75, BBVA가 1.35% 빠졌고요. 다만 이제 명품 패션 업체들 주가는 올랐는데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불가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1.26% 올랐고요. 피인수 대상업체인 불가리는 59.42%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M&A 업체로 독일 엔진 장비 생산 업체인 토그뇽은 다임러와 롤스로이스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성명이 발표가 나간 후에 2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나 강등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뜻하는 CDS 프리미엄이 급증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반발하고 나섰어요. 예, 무디스가 7일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 강등하면서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 부도 스왑 프리미엄이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 등급은 BA1에서 B1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이 원인으로 무디스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 상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부채 축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안정화 기구가 그리스의 자금 지원을 계속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에 그리스 정부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등급 강등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히며 그리스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지난해 GDP 대비 6%포인트의 재정 적자를 감축했지만 무디스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신용평가사들끼리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만 경쟁을 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다는 단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일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너무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중앙은행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묶어두기 위한 단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해서 그 현재 그 다음 달 4월에 그 EU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0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고 상승폭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또 급등을 했죠. 네. 리비아 내전이 확산되면서 그 중동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석유 생산 감소 전망에 따른 그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같은 경우 전일 대비 1.02달러 상승한 배럴당 105.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 2008년 9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브렌트유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보다 93센트 내린 배럴당 115.0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리비아는 지금 친정부군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내전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란과 예멘, 오만 등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11일과 20일 분노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는 글이 웹사이트에 올라와서 이제 현재 그 사우디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헤지펀드와 다른 대규모 투기 자본이 원유 매수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종전에 배럴당 90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코메르츠방크는 올 2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리비아 사태 때문에 중동 지역 불안,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증산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예, 그 리비아 사태로 원유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우디에 이어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등 오는 4월부터 이 세 개 업체가 원유 증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렌트산 원유가 배럴당 120달러 육박하면서 오펙 회원 중 주요 회원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조용히 원유 증산에 나선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밝혔는데요. 현재 그 리비아 석유 공급 라인이 거의 폐쇄되는 상황을 맞더라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나이지리아 등이 4월 초에 이를 메우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면 이 부족분을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들 세 개 국가가 증산하는 규모는 하루 30만 배럴 가량 되고요. 사우디가 70만 배럴 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100만 배럴 정도 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유가 급등세,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의 급등세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과거 150달러 갔을 때보다 현재 그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을 때 이 시장이 더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그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2008년에는 그 국내외 모두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던 때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글로벌 경기가 2003년을 바닥으로 회복되면서 국내외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2007년 중반까지 정책 금리를 그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10년 만기 재무정책 그 수익률보다 정책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조정 속도가 2008년 중반까지 1년 사이에 정책 금리를 3.25%나 낮출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런 그 우호적인 환경 덕분에 그 물가와 유가 상승이 시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미국의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 사이 격차가 그 3%포인트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지금 당장 정책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상태인데요. 현재 성장률과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정책 금리와 격차를 줄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보다는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이 없으리라는 기대와 배치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유동적이 될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에도 시장이 유동치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유가 상승이 금리 인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 때문에 2008년에 비해 유가가 낮지만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현재 그 유가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주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이 유가 부분이 기업 실적을 통해서 천천히 효과를 발휘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의 움직이기보다는 이 고유가가 선진국의 금리 인상을 촉발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비용 증가가 기업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만약 실제로 유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시장이 올해 FRB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거나 최소화리라고 기대했지만 인플레에 밀려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는 기대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100조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비용 증가로 이익이 작년의 수준에 머물거나 작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광화문지점의 안동후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한반도 전면전 시 미국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 육군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군이 2002년 기동성과 타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갑차와 보병을 융합해 육성한 여단으로 개방된 지역과 도시에서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대는 보병 수송차와 전차포 탑재차, 화력 지원 장갑차 등 8종의 장갑차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미국 포트루이스에서 온 팀으로 장갑차 4대로 구성됐습니다. 스트라이커 부대 장갑차가 전술에 따라 움직인 뒤 장갑차 뒷문이 열리자마자 보병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각각의 위치에서 실사격했습니다. 장갑차와 병사들은 특수 무전기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며 작전을 수행했으며 타고 내리기를 몇 번 반복하며 목표 지점까지 접근해 가상의 적을 섬멸했습니다. 이 특수 무전기는 무인 정찰기와 항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췄다고 미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 스트라이커 부대는 언론에 장갑차를 공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기 위해 IAEA 핵사찰단에 북한으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설비와 경수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지난해 보도는 북한의 사찰단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또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IAEA 총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IAEA 핵사찰단을 추방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물론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핵활동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조치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전망했습니다. 서방 이사회 회원국들도 이란과 시리아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IAEA도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회의 전까지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교관들은 현재 각국이 핵 관련 이슈보다는 오히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조치가 당장 취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2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해 육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재츠 외교부장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일정의 하나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유리한 시기를 잘 이용해 관련국들이 조속히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게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육자회담은 9.19 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유관국 사이의 교류를 촉진해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육자회담 회원국들은 회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하느냐와 관련해 대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국들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부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냇물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룰 수 없다는 성어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또 제스민 시위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에서는 사회 불안 현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부장은 중국인들이 현재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불안 현상도 보지 못했다며 실제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처럼 지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스민 시위를 취재하려던 외신 기자들이 연행되고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장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서 외국 기자들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중국 경찰이 기자를 때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의 공습으로 아프간 어린이 9명이 숨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실이며 비통한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데이비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 미군 나토군 사령관이 공식 사과했지만 사령관의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르자이 대통령은 다국적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일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카불 거리로 몰려나와 미국과 카르자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나토군이 공습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땔감을 줍던 어린이들을 반군으로 오인해 헬기 공격에 나서면서 어린이 9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무하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와 친인척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한 데 이어 리비아 투자청도 제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하마르 카다피 국가 지도자와 친인척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제재를 시행한 유럽연합이 리비아 투자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로이터는 27개 EU 회원국이 리비아에 대한 제재 확대를 논의 중이며 대규모의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리비아 투자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르면 오늘 낮부터 리비아 투자청이 유럽연합 내에서 보유한 자산의 인출과 이체, 투자를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 리비아 투자청 외에도 리비아의 몇몇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투자청은 지난 2006년 초기 자본금 400억 유로를 출범해 농업과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투자청은 또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소유주인 피어슨 그룹의 지분도 3%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EU가 리비아 투자청을 제재 대상으로 묶을 경우 리비아 투자청은 피어슨 그룹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수도 트리폴리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던 리비아 반군이 무장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카다피 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리비아의 무하마르 카다피 친위 부대가 동부의 석유 수출항 인근의 반정부 세력 근거지에 폭탄을 투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리비아 정부군 전투기는 반정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 수출항 도시 라스 라누프 외곽에 로켓 2발을 발사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로켓이 투하된 곳은 라스 라누프 외곽의 반군 측 건무소 2곳 중 한 곳 근처이며 이번 공습도 종전의 폭격처럼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은 TV 인터뷰에서 반군에 대한 공습 목적이 겁주기일 뿐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은 카다피의 고향 시르테를 향해 서진하던 반군에 무장 헬리콥터로 맹공을 퍼부어 빈 자와드 지역을 탈환한 뒤 동쪽으로 전직하며 반정부 세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소도시 빈 자와드 일대에서 벌어진 양측의 교전에서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군 측은 카다피의 정예 지상군과는 충분히 겨룰 수 있지만 카다피가 공군력을 사용한다면 역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리비아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구호기금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리비아 국내에 발이 묶여 있거나 인접국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의 긴급 구호기금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금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리비아 사태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설치, 식량과 식수 공급, 수송수단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리비아 사태 발발 이후 인접한 이집트와 튀니지, 니제르 등으로 이미 탈출한 20만 명을 비롯해 총 40만 명이 탈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튀니지 국경을 통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10만 명 이상이 탈출했고 이집트 쪽 국경을 통해서도 수만 명이 리비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리비아 국내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60만 명에 이른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구호기금이 조성되면 국제이주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과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한 비정부 기구 등 총 17개 지원단체들이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시장 재직 시절의 공금 유용 혐의로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파리시장 재직 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을 열고 공식 재판을 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시라크 전 대통령을 비롯한 10명의 피고에 대한 인정 신문을 마친 뒤 원고와 피고 측으로부터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변호인 측은 그가 재판 이틀째에는 출두해 심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에서 95년 파리시장 재임 당시 측근 인사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우리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군소 정당 두 곳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사무실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국민당과 이라크 공산당의 주도 아래 수만 명의 시위대가 정부 개혁과 정책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된 두 정당 간부들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린 지 이틀 뒤 무장한 보안군 수십 명이 사무실을 찾아와 당국의 입장을 전하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정당 간부들은 현재 의회 내에서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말리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라크 국민당 당수인 미탈 알-알루시 전 의원은 말리키 총리를 겨냥해 그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탈 알-알루시 전 의원은 자신들을 사무실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자기네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이번 조치에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다면서 공공 소유의 건물을 정부가 사용하도록 한다는 오랜 계획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 40대 남자가 여장을 한 채 여탕에서 목욕을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한 40대 남성이 카나카와현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하고 여탕에서 목욕을 해 건조물 투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오카와라 요시오라는 40대 남성. 이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한 대중탕에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가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탕 안에 있었던 대여섯 명의 여성 이용객은 수상한 이 여성의 체격을 의심했고 이에 바로 접수대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신고를 받고 달려온 남자 종업원이 격투 끝에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남성은 요코하마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격파하는 한 남성의 동영상이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는 탱구의 강철 손바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58초가량의 이 영상에는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장갑만 낀 오른손으로 벽돌을 연달아 격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55초 동안 벽돌 37장을 손으로 깨부셔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상은 게시된 지 6시간 만에 19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남성을 벽돌 격파남이라고 부르며 아마도 소림사 출신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한 20대 여성은 얼굴이 아닌 발을 성형수술했다고 합니다. 바로 명품 브랜드의 구두를 신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의 한 여성이 1,000만 원 가까이 들여 발 모양을 성형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나 베일리라는 이름의 여성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9살 때 통증을 이유로 발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명품 구두를 신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형 전 그녀의 발은 못생기고 투박해서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인 지미추 구두를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힘줄과 인대를 자르고 뼈 4조각을 빼는 수술을 받았고 이 수술로 발 크기가 작아지고 전체적인 외형이 가늘어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왼쪽 발도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수술 전후로 통증이 심하지만 유명 디자이너의 구두를 신을 수만 있다면 매우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한 심리치료사가 나체로 상담을 해주는 이색 치료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라 화이트가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색적인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라의 상담 방법은 최초 환자들과 웹캠 채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상담 도중 옷을 하나씩 벗으며 나체가 될 때까지 심리치료를 이어갑니다. 이 상담사는 자신이 옷을 벗어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될 때 환자들이 더욱 솔직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인데요. 그녀와 상담을 가진 환자들은 성적 고민에 봉착한 대학생과 부부관계 고민을 털어놓는 중년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라 이 같은 치료 방법에 한 심리치료사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것은 치료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쌍방향 인터넷 포르노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 이빨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빨 182개가 달린 이 상어 턱뼈는 높이 2.44m에 혹은 3.35m 크기입니다. 사람쯤은 우습게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이 턱뼈는 고대 상어인 메갈로돈의 것으로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헤리티지 옥션 갤러리를 통해 경매에 나왔습니다. 메갈로돈은 약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어류로 30m까지 자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톱니와 같은 거대한 이빨이 인상적인 고대 상어의 턱뼈 경매는 인터넷을 통해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매사 측이 내놓은 감정가는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입니다. 최근 유대인 비하 반원으로 크리스찬 디오르 수석 디자이너직에서 해고됐던 존 갈리아노의 개인 패션쇼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디오르 측은 갈리아노의 2011-2012년 기성복 컬렉션 패션쇼를 예정대로 파리 16번가 패션쇼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대인 비하 반언으로 곤욕을 치른 갈리아노는 패션쇼에 불참했고 쇼의 규모도 기존과 비교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디자인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패션쇼를 화려하게 빛냈다는 것이 쇼에 참가한 관람객들의 후문입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지난해 4.8장으로 2003년 카드 대란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JFE 스틸이 국내 조선철강업계 조선용품판과 열연제품 가격을 톤당 40%와 38%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업계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법률 자문을 위해 해외 로펌에 지급한 금액이 1조 2,685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로펌들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 자문 수입액은 7,045억여 원에 그쳐 지난해 법률 서비스 국제 수지 적자가 5,6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8%, 자료가 제시된 OECD 20개국의 평균 6.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전략 비축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2의 신용카드 대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 수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활동 인구 기준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를 집계해본 결과 지난해는 4.8장으로 지난해 4.6장에 비해 0.2장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3년 4.1장보다 많고 국내 신용카드 도입 이후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는 이 기록마저 바뀔 것 같습니다. 카드 업계가 지난해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고 BC카드를 인수한 KT도 모바일 카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정작 걱정은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부실화인데요. 카드사들이 최근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한 수익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에서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카드사들은 값비싼 마케팅 비용을 치르는 대신 20%대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들 위주로 카드론을 판촉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증명되는데요. 지난해 카드사들의 대출 잔액은 2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6조 8천억 원에 비해 무려 42.3%나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카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2조 2,390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여러 징후들을 종합해볼 때 분명 카드 대란 때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휘발성 높은 카드 부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카드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 카드사 간 부가 서비스 경쟁 심화,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카드론이나 리볼빙 서비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카드 대출은 본질적으로 비우량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제2의 카드 대란을 막기 위해 건전한 회원 모집 질서 확립, 합리적 수준의 부가 서비스, 카드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나친 단기 성과주의 지향 등을 업계에 당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반면 카드 업체들은 현재 상황에서 외형 경쟁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느 카드사도 먼저 나서 경쟁 축소 전략을 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또 실상을 또 들여다보면은 어렵다, 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철강업계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JFE 스틸이 국내 업계에서 후판값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이 인상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광석과 유연탄 등 원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제조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일본 JFE 스틸이 국내 조선업체들의 파격적인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차적인 피해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선박 제조 원가의 10%를 조선용 후판이 차지하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10% 오르면 영업이익이 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응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도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내산 후판과 열연 가격은 일본산보다 저렴해지는 철강 제품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연을 가공해 자동차용 강판과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냉연 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파장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일본 JFE 스틸과 달리 조선용 후판과 열연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철강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국내 철강사들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수출을 늘리게 되고 국내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조선사들은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곧 철강 수입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결국 국내 철강업체들이 JFE 스틸과 함께 가격을 올려도 또는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결국 국내 철강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어서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철강 제품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사실상 용도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공개적으로 물가 안정 명분을 앞세워 철강 가격 인상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철강사들만 압박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물가 안정도 좋지만 인위적으로 제품 가격을 못 올리게 해서 얻는 물가 안정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업체들에도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해외 로펌의 자문료로 내는 이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로펌이 해외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문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예, 김앤장, 태평양, 화후 등 국내 유명 로펌들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들 로펌이 국내 법률 시장에서는 무소불위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글로벌 유수 로펌과 비교해서는 어린아이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법률 서비스 시장 국제 수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최근 5년간 해외 로펌에 지급한 법률 자문 비용이 5조 1천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로펌이 벌어들인 금액은 3조 2,6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수치만 놓고 봐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로펌에 쓴 비용은 1조 2,685억 원에 이르지만 해외 기업으로부터 국내 로펌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7,04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 현상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사태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축소되면서 자문 수요가 줄어들었고 국내 기업이 이를 기회로 해외 진출에 나섰지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 로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로펌들에 대한 불신풍조와 외국계의 편법 자문 의혹도 국내 로펌들의 적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링클레이터스, 클리포드 챈스, 베이커 맥킨지 등 영미계 메가 로펌 등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토종 로펌들의 생존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영국계 대형 로펌들은 홍콩 지사를 중심으로 유능한 한국 변호사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국내 대형 로펌 외국 변호사는 외국 로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보다는 한국 내 지사를 통해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 소송 중재 등 연계성 있는 다양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심각할 경우 국내 기업의 국내외 법률 자문 수요 전체를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검열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의 자문을 받을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에 관한 자료가 모두 해외 로펌 손에 들어가 유출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저축 강국으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별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미국이 소비 국가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출이 많이 늘었다. 이 소비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ECD에 따르면 저축액을 가처분 소득액으로 나눈 수치죠. 가계 저축률은 2.8%를 기록해 자료가 제시된 20개국의 평균인 6.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88 올림픽과 함께 25.9%까지 올랐던 저축률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 2002년 카드 사태 때는 0.4%까지 추락하기도 했었는데요. 2004년 9.2%까지 회복했지만 2007년부터는 2에서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저축률은 소비 왕국인 미국보다도 낮은데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비를 줄여 저축률이 5%대까지 향상됐습니다. 저축률의 급감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갑이 비었기 때문인데요.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 16.9%였지만 1990년대 들어 12.7%로 하락했고 2000년대에는 6.1%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대비 가계 지출 비중은 82.2%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준조세인 1인당 국민부담금은 10년 새 3.4배나 늘었고 가계 지출 중 비소비 지출 비중도 2003년 20.8%에서 2010년 22.4%로 증가했습니다. 금리 하락도 저축 매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신금리는 2000년 연 7.01%에서 2010년 3.19%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1995년 142조에서 2010년 795조로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2000년 초반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열풍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가구당 자산 총액은 평균 2억 7,268만 원, 이 중 부동산이 2억 661만 원으로 75.8%였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5,828만 원으로 21.3%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축률은 지나치게 높아도 지나치게 낮아도 독이 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우처럼 저축률이 이상 급등할 경우 돈은 가게에 꽁꽁 묶여 소비가 줄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낮은 저축률은 돈이 돌기만 할 뿐 모이지 않아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은행 등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국제유가 급등세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또 했었는데 미국이 이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하겠다 이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 유가에 대한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정부 유력 인사들이 최근 연이어 전략 비축률 방출 검토 의사를 넌지시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월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MBC TV에 출연해 전략 비축률 방출을 비롯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지난 3일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중동 불안이 물가 폭등을 초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 비축률은 1973년 석유 수출국 기구가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지원을 이유로 석유 수출을 중단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을 시작한 석유를 말하는데요. 현재 비축량은 7억 2,700만 배럴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멕시코만 연안의 지하 동굴에 대부분 저장돼 있습니다. 미국은 비축량을 2015년까지 10억 배럴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전략 비축률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텍사스성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가 104.42달러로 한 주 동안 6.7% 급등했고요. 이와 관련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 정부가 당장 전략 비축률 방출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50만 배럴에 달하는 추가 증산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글로벌 공급 능력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동 사태가 더욱 번져나가지만 않는다면 심각한 수급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정부가 굳이 비축유 카드를 꺼내 소진할 필요는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주요 인사들이 비축유 검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두 개입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후반부에 우리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낙폭 상당히 컸습니다. 4% 넘게 밀렸는데 이 때문에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 초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출발선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